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어제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에 대한 대표 애널리스트로 있는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에 대한 새로운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에 $880 그대로 유지했고요. 오버웨이트, 그러니까 매수 등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에 대한 분석을 총 6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했는데요. 보고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인도량에 대해서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현재 테슬라의 2021년 1분기 인도량의 시장 예측치를 17만 3,800대로 봤는데 일반적으로 시장 예측치라고 얘기하는 17만 대보다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전체 인도 대수의 컨센서스는 83만 대 정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는 1분기 전망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15만 2천 대 정도밖에 인도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예측치보다 현격하게 낮은 인도 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21년 전체로도 78만 5천 대 정도로 시장 컨센서스인 83만 대보다 6% 정도 낮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산업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잡음들, 그러니까 반도체 수급 부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1년에 걸쳐서 75만 대에서 80만 대 사이 정도의 인도 대수를 예상하고 있고 이거는 황소 진영에도 그리고 곰 진영에도 양쪽 모두 만족시키거나 정당화시킬 수 있는, 쉽게 말해 어느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애매한 인도 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분기 판매 대수는 조금 심하게 낮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2021년 전체 판매 대수는 아마 80만 대 근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의 예측치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80만 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매수 진영에 조금 더 유리한 수치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두 번째로 분석한 항목은 생산 능력의 확대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올해 말에 테슬라가 총 13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리먼트 공장이 현재 이미 60만 대 생산이 가능하고 상하이 공장이 45만 대 생산 가능하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가 베를린이 10만 대, 그리고 기가 텍사스가 5만 대를 추가해서 올해 말에 총 130만 대가 생산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수치는 2025년이 되면 30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가 각각 50만 대씩 생산이 가능해지고 현재 페이즈 2까지 완성된 기가 상하이가 페이즈 3까지 완성이 되고 두 번째 유럽 공장까지 완성이 된 거를 가정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총 550만 대의 차량이 약 10개 정도의 생산 거점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수치를 잡은 거고요. 예로 아크인베스트의 경우에는 이미 2025년에 베어 케이스에서도 테슬라가 500만 대를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는 2030년에 판매량도 아니라 생산 가능량을 550만 대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적게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테슬라의 공장 하나하나가 일반적으로 50만 대 정도 생산되는 규모로 계획돼서 지어지기 때문에 총 10개 공장 정도면 이 정도 생산량일 것이라 예측을 한 건데요. 지금 프리먼트 공장도 이미 60만 대 생산이 가능하고 앞으로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된 생산 대수는 공장 하나당 보통 50만 대 정도지만 추가적으로 확장을 할 시 100만 대나 그 이상의 캐퍼시티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10개 공장에서 550만 대 생산 가능하다고 예측을 한 거는 정말 최소한으로 잡은 거죠. 그리고 저의 경우는 애시당초 2030년에 테슬라의 판매량이 550만 대를 훨씬 능가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 만들지 않으면 오히려 곤란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분석한 세 번째 항목은 새로운 모델의 공개와 양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소개해드렸던 기가 네바다에서 세미트럭을 생산할 것이라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일단은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세미트럭이 2021년에는 생산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사이버 트럭을 2021년에 1000대 정도 생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는 세미보다는 오히려 사이버 트럭에 더 무게를 두는 거죠. 또한 2022년에는 연간 2만 대 생산 가능한 수준까지 확장을 할 것이고 2023년에는 5만 대 그리고 2025년에는 10만 대 이하로 생산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테슬라가 아주 다양한 컴팩트카, MPV 등등의 여러 가지 모델들을 추가적으로 공개하고 생산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네 번째 항목은 바로 중국인데요. 지금 중국은 테슬라의 일종의 매기 효과를 노리고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외국 기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100%의 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하지만 예전에 아담 조나스가 2030년 정도 되면은 테슬라의 중국 내에서의 매출이 0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중국 내에서의 가치를 너무 많이 두지 않을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중국 쪽을 생각하지 않고도 $880라는 목표 주가가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중국 리스크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이처럼 대부분의 애널리스트의 평가에 이미 중국 리스크는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거래를 할 때 중국 리스크를 이미 감안하고 밸류에이션을 하고 가격을 매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심한 견제 없이 잘 되면 좋은 것이고 많은 견제를 받더라도 원래 예상대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항목은 경쟁자들입니다. 우선은 기존 차 업체들, 그러니까 GM과 폭스바겐 같은 업체들의 경쟁 능력도 꽤 강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거보다 장기적으로 더 강력한 잠재적인 위협은 바로 강력한 자본 능력과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 테크 기업들의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산업 참전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카라든지 아마존의 죽스처럼 기존의 테크 공룡들이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산업에 뛰어드는 게 기존 차 업체들보다 모건 스탠리는 더 강력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자동차 산업 그리고 자율주행 산업은 테크놀로지 기술과 자본이 조금 있다고 바로 가능해지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기존 차 업체들이 테슬라의 전기차 기술과 자율주행을 이기기 쉽지 않다고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기존의 자동차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기업에게라면 그 장벽은 훨씬 더 심하겠죠. 그래서 저는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작은 시장을 노린 핀셋 전략으로 시장에 뛰어들 것이지 테슬라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그리고 기존 차 업체들에게 강력한 위협이 될 정도로 큰 규모로 자동차 사업을 할 거라고는 조금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참전한다고 하더라도 테슬라나 폭스바겐 같은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처럼 신생 전기차 기업들과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건 스탠리가 분석한 항목은 SaaS, 소프트웨어 에이즈 서비스죠. 그러니까 구독 기반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한마디로 테슬라의 모빌리티 플랫폼화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네트워크 서비스, 여기에는 FSD라든지 충전이라든지 보수, 업그레이드, 컨텐츠, 라이센싱 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포함된 거죠. 이것들이 현재는 테슬라의 매출의 약 2% 정도, 그 다음에 에비타 마진의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2030년이 되면 전체 매출의 6에서 10% 정도, 그리고 전체 에비타 마진의 20%에서 30% 정도까지 오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빠르면 2021년부터 런칭이 기대되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는 포함도 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소 이 정도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블 플라이휠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요. 우선 왼쪽에 보이는 사업 구조가 바로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 부문의 구조죠. 그래서 차량을 판매하고 거기서 난 이득으로 차량과 배터리 등을 개선하고 그로 인해 캐퍼시티를 늘리고 코스트는 낮추고 최종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판매량을 더 올리는 거죠. 이게 우선 첫 번째 사업 구조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오른쪽 사업 구조, 두 번째 플라이 휠이죠. 바로 플랫폼 서비스, 이곳에 바퀴가 돌기 시작합니다. 우선 판매가 늘어나니까 활성 사용자 수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매출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데이터량이 늘어나고, 고객 경험이 향상되고, 그로 인해 테슬라의 플랫폼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생태계 중독자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사용자들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굉장히 경제적인 서비스가 되니까 사용자는 더 늘어나고, 그게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매출을 더 늘리고, 그런데 이게 이제는 반대로 왼편의 자동차 사업 부문으로 넘어가서 자동차 사업 부문의 이윤을 더 높여주고, 그게 또다시 원동력이 돼서 바퀴가 계속 굴러가는 거죠. 이렇게 이중 바퀴가 서로 교차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상승 효과를 일으키면서 이익과 테슬라 생태계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테슬라에 높은 평가를 주는 가장 큰 이유죠.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리고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가 될 거라는 거. 이게 테슬라가 현재 가치를 가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결정할 때 불케이스의 근거가 된 것들도 전부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가능성 덕분입니다. 그게 없다면 바로 베어 케이스로 가는 거죠. 모건 스탠리는 아크 인베스트와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단순히 자동차 회사로 남는 게 아니라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가 될 거라는 거,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요. 다만 아담 조나스의 성향에 맞게 그 수치를 흔히 말하는 부품 꿈을 다 제거하고 정말로 보수적으로 굉장히 견고하게 수치들을 대입을 해서 $880라는 목표 주가를 도출해 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모건 스탠리의 주장에 앞에서도 얘기했듯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요. 테슬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참고가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 이런 걸 보고 나면 단순히 그렇구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수치들을 내 나름대로 나는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한 번 더 대입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는 게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되실 것이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